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가진 기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아직 괜찮다고 느끼고 계시죠? 한 기업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영업이익 584% 폭증, 경쟁자 둘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고객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거봐, 결국 우리가 맞았잖아. 30년 된 성공 공식이 다시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의 속을 뜯어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활이 아니었어요. 옆집에 불이 나서 고객이 잠깐 넘어온 것뿐이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고객도 돌아갑니다. 오늘의 전시품은 이마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이 왜 가장 위험한 순간인지 지금부터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쿠팡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키, 쉽게 말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금고 열쇠를 들고 나갔는데 쿠팡은 5개월 동안 그 열쇠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었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탈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결국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 급감한 115억 원으로 추락합니다. 매출은 11% 늘었는데 사고 수습 비용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벌어놓은 돈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같은 시기 SSG닷컴의 일평균 활성 사용자 59% 폭증, 1월 신규 방문자 330% 급증, 이마트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 3,225억 원, 전년 대비 584% 증가. 결국 오프라인이 답이었다고 말할 만하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한 겹 벗기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1993년 서울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이 문을 엽니다. 국내 최초의 대형 할인마트였죠. 이때부터 이마트의 필승법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땅을 확보하고 거대한 건물을 올려라. 이마트의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성이에요. 성벽이 높을수록 안전했죠. 경쟁자가 옆 동네에 비슷한 성을 지으려면은 수백억이 드니까 물리적 장벽 자체가 경쟁의 우위였습니다. 이 공식은 30년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장 열렬하게 믿었던 세대가 바로 4060입니다. 아파트를 사면은 부동산이 올랐고 가게를 열면은 손님이 왔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성공이 뭔지 아시나요?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성공입니다. 그 공식이 틀리기 시작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순간 이마트의 성벽은 족쇄로 변합니다.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이마트의 구조를 시소라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 매출, 반대쪽에 고정비라는 추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건물이 크면은 땅값도 올라서 오히려 자산 아니냐? 맞습니다. 땅값이 오르던 시절에는요. 그런데 매장에 손님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는 매달 나가고 전기세는 매달 나가고 직원 월급은 매달 나갑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어도 이 돈은 반으로 안 줄어요. 건물을 반층만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고정비의 함정입니다.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건물이 매달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쿠팡은 다릅니다. 고객이 늘면 서버를 증설하고 줄면 축소하면 됩니다. 비용이 매출에 맞춰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마트는 고객이 반으로 줄어도 건물 크기를 반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시소의 추가, 바닥에 볼트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마트를 괴롭히는 진짜 범인은 쿠팡일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내 땅 위에 세운 왕국에서만 왕 노릇하려 했던 지주적 사고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반문이 나올 겁니다. 코스트코는 똑같이 거대한 매장인데 잘 되지 않냐? 맞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에요. 하지만 코스트코의 본질은 매장이 아니라 멤버십입니다. 연회비를 내고 들어오는 충성 고객이 매출의 뼈대예요. 매장은 그 멤버십을 경험하는 공간일 뿐이죠. 고객이 매장에 오든 온라인으로 주문하든 멤버십 수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이마트의 수익은 사람이 직접 매장에 와서 카트를 미는 행위에 묶여 있었어요. 그 발걸음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순간 수익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세 겹이에요. 물리적 자산이 고정비 블랙홀로 변한 구조의 덫, 쿠팡이 영업이익률을 1.38%라는 박리담회로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환경의 비대칭,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30년간 평당 매출이라는 KPI로 승진해온 조직이 디지털 전환을 체질 개선이 아니라
마케팅 캠페인으로 접근했던 심리의 족쇄. 20년간 해오던 일이 익숙한 차장님에게 갑자기 AI를 배우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엑셀이 더 빠르니까 내년에 배우지 뭐. 그 내년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이마트를 둘러싼 판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쟁자가 무너지고 규제가 풀리고 고객이 밀려 들어왔어요. 겉으로 보면 30년 만에 최고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회인 줄 알았던 것 중에 함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4개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둘은 순풍이었고 둘은 역풍이었어요. 문제는 순풍에 취해서 역풍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3,370만 개의 계정, 사실상 쿠팡 전체 회원의 정보가 털린 겁니다. 그것도 퇴사한 직원이 들고 나간 인증키 하나를 5개월 동안 폐기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공정위는 영업정지를 언급했고 집단소송 카페에는 13만 명이 몰렸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줄었어요. 탈팡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탈팡족의 상당수가 SSG닷컴과 이마트 매장으로 들어왔죠. 그런데요, 쿠팡이 고객 1인당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뿌리자 이용자 수가 다시 2,800만 명대로 회복했습니다. CFO는 2월부터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1분기 5에서 10%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노는 뜨겁지만 습관은 더 질기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이미 잦아들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실제로 가장 주목하는 바람은 이겁니다. 홈플러스가 2025년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17개의 점포가 멈췄고 올해 안에 19개가 더 정리됩니다. 공개 입찰 참여 기업 0건, 1월 급여는 무기한 연기,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까지 검토했어요. 홈플러스의 고객은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이 이마트 매장이에요. 실제로 폐점한 홈플러스 인근의 이마트 매출이 최대 40% 증가했습니다. 쿠팡 반사이익은 소비자 감정에 기반한 일시적 현상이지만 홈플러스 반사이익은 물리적 점포 소멸에 기반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2025년 대형마트의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인 9.8%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15%에서 4년 만에 5%포인트가 날아간 거예요. 그 시작의 스위치는 코로나였습니다. 집에서 주문하는 습관이 한번 들자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마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은 기간 온라인 비중은 5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홈플러스 고객이 이마트로 넘어온다 해도 파이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풍을 타고 달리는데 달리는 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반사이익에는 천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탈팡족이 이마트에 정착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특정 플랫폼에 눌러앉는 게 아니라 혜택과 조건에 따라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 이커머스 유랑족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온 손님이 정착하지 않는 겁니다. 쿠폰이 끝나면 떠나고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럼에도 정작 이마트는 2027년 영업이익 1조 원이라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마트는 마트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SSG닷컴, 스타벅스 코리아, 트레이더스, 신세계건설까지 전부 이마트 밑에 딸려 있는 자회사입니다. 1조 원은 이 식구들 실적을 다 합친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 식구 중에 큰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세계건설. 2025년 4분기에만 1167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가장이 열심히 벌어왔는데 한 식구가 빚더미에 앉아서 집안 살림이 안 맞는 구조인 거죠. NH투자증권은 이 1조 원 목표를 자사 추정치보다 36% 높은 공격적 목표로 평가했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겨우 1.1% 성장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순풍이 둘이나 불었는데 역풍 둘이 그 효과를 깎아먹고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사업과 인생은 공식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타이밍, 실행력, 운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사이익은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특히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 중요한 관점이에요. 경쟁자가 넘어졌을 때 대부분 우리가 잘한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이마트의 2025년 반등도 본질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쟁자의 실수로 갑자기 기회가 열렸다면 이것이 내 실력에서 온 것인지 상대 실수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반사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성공의 기억이라는 놈입니다. 이마트의 진짜 적은 30년간 틀린 적 없는 자기 자신의 성공 기억이었어요. 평당 매출이라는 KPI가 조직에 너무 깊이 새겨져서 디지털 전환을 캠페인으로 접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밥벌이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능력이 10년 넘었다면 1년에 한 번쯤은 이 능력이 3년 후에도 유효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안 하는 순간 이마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마트의 핵심 딜레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이 아직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적자가 아니니까 지금 급하게 바꿔야 할 이유가 숫자로 안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종부세, 임대료, 인건비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 돈을 내고 나면 디지털에 올인할 실탄이 남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한 달을 돌아봐 주세요. 지금 잘하는 것에 쓰는 시간과 새로운 걸 익히는 데 쓰는 시간이 어떤 비율인지 그 비율에 여러분 미래에 시소가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마트의 2025년 반등은 진짜입니다. 영업이익 584% 증가, 4분기 흑자 전환, 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지만 그 엔진을 뜯어보면 자기의 힘보다 경쟁자가 넘어지면서 굴러들어온 부분이 더 큽니다. 쿠팡은 이미 회복하고 있고 홈플러스 고객은 온라인으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마트의 진짜 비극은 아직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장은 돌아가고 있고 매출도 나오고 있고 월급도 잘 주고 있습니다. 바꿔야 할 이유가 숫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뛰쳐나오는데 물이 천천히 차오르면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느낌,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소가 기울기 시작하면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순풍이 불 때가 노를 저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한테 불고 있는 순풍은 뭔지, 그리고 못 느끼고 있는 역풍은 뭔지. 가장 견고한 성은 세상이 바뀔 때 가장 먼저 감옥이 된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